구독, 좋아요. 2부 이준호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준호입니다. 예. 이재명이 외교부와 통일부 이 업무보고에서 했던 발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남침을 하려 한다. 남한을 군사적으로 노리고 있다. 그렇게 교육받거나 선전당해왔다. 선전당해왔다고 그러네요. 이게 마치 사실이 아닌 것처럼 선전이 당해왔다. 북한이 남침을 하려고 안 했는데 선전을 당해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현실을 들여다보면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부칙참하지 않을까 걱정해서 삼중 철책도 치고 혹시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평원 지역에는 방벽도 쌓고 다리도 끊고 도로도 끊고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재명의 발언이에요. 이건 국구톤수권자라는 자가 북한에서 삼중 절책을 치는 게 북침을 대비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완전히 그냥 진짜 뭐 놀라 자빠질 지경의 중대 발언한 건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말 그대로 놀라 자빠질 황당한 얘기죠. 소설 같은 얘기를 무슨 방송이 김어준 씨가 했다든가 이러면 그러냐고 넘어가는데 일국의 대통령이 그 얘기 했다는 게 굉장히 놀랍다 말씀드리고요. 북한이 우리가 공격하고 싶어서 걱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리 쌓고 벽 쌓고 다리 끊고 벽 쌓고 도로 끊고 한다 그랬는데 그런 이유로 하는 건 아니죠. 그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북한 정권이 위기에 이제 빠졌지 않습니까? 경제력은 세계 최하위 국가고요. 매년 아사당한 사람이 수천 명 이르고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출산율 높은 거 아세요? 인구수는 적은데 현재 출산율 높아요. 그런데 왜 인구가 많이 안 늘까요? 어릴 때 다 죽습니다. 대부분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라든가 보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니까 인구가 계속 늘지 않고 중간에 끊기면서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력 비교하면요. 비교 불가죠. GDP로 비교하면요. 북한이 우리나라 GDP 한 60분의 1 정도 수준 이 정도로밖에 좀 평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한 3만 불 좀 넘습니다. 넘고요. 북한이 1,200불 정도 이 정도 수준이니까 아예 비교가 불가한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고 이러니까 북한 김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권이 언제 밀란이 일어나도 쿠데타가 일어나도 또 본인이 암살당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에요. 인민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본인은 이태리에서 100억짜리 초호화 요트를 가져와서 거기서 미끄럼 타면서 놀고 있고 이런 거 보고 있으니까 언제 본인이 밀란에 의해서 제거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말만 외부의 적이 있다고 얘기하면 이게 국민들이 또 안 믿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럴듯한 이벤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북한에 외부의 적이 있다고 해서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다리를 끊는다거나 벽을 쌓는다거나 도로를 끊는다거나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우리 정부에서 만들어진 그 북한에 있는 도로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로 이거 다 경의선 예. 이거 다 폭파시키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올라간 것을 두려워서 폭파시킨 게 아니라 그거를 보고 남한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자본력 이게 계속 주민들한테 회자되고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볼 때마다 동무 저기 있는 도로 저기 있는 철로 다 남아서 지어준 겁니다. 이런 걸 얘기하면 계속 북한에 대한 기술력 자본력이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걸 없애기 위한 도로를 끄는 거예요. 근데 그 도로를 끄는 거 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저걸 이용해서 남한에서 쳐들어올 걸 대비해서 끊었다라고 포장을 하는데 그거를 순진하게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믿고 했다라고 저는 보지 않지만 어쨌든 믿든지 안 믿든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걸 가지고 포장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너무 뻥을 치더라도 좀 그럴듯한 얘기를 해야지 너무 터무니없는 뻥을 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재명 이야기는 이제 선전 당해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철저하게 왜곡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침은 현실로 있었고 우리는 직접 겪었고 수많은 군사적 공격을 직접 경험해 왔습니다. 무려 긴 기간 1950년도만 기준으로 해도 75년의 기간 동안 수많은 일들을 봐왔습니다. 근래 연평도 포격 수많은 군사적 도발을 겪어왔는데 우리가 선전을 당해왔다고요? 자, 이재명의 발언을 통해서 본
이 삼중철책의 장면도 그런 장면도 좀 소개를 해드려요. 삼중철책 왜 치냐고요? 사실은 내부용입니다. 대한민국이 북침을 합니까? 북침을 하려면 군사적 침략을 하려면 미국과 같이 동맹해야 되는데 북한에서 아주 급격한 군사 정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갑자기 어떻게 북침을 합니까?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게 참 국군 통수권자의 인식 자체가 얼마나 북한에 편중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장면이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장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북 간의 이 적대 완화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재명이 이 통일부하고 외교부 업무보고 특히 통일부 업무보고 할 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대북 주도권, 남북 관계라든가 대북 정책 주도권을 물고 지금 외교부와 통일부가 좀 갈등을 겪어왔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실제 속사정은 자주파와 동맹파의 주도권 다툼이다. 노선 갈등이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근데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자주파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통일부가 맡는 쪽으로 지침을 공개적으로 줬는데 여기에다 민주당은 이 자주파의 핵심 멤버 중이라고 하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를 지금 당내 한반도 평화위원회에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결정을 했습니다. 자, 문정인도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자주파와 동맹파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동맹파는 기본적으로 이제 혈맹 관계나 다름없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대만 그리고 유럽과 함께 자유 진영의 공동 스크럼을 짜가지고 북한에 대응하자라는 그런 기본 전략입니다. 근데 자주파는 이런 외교적인 동맹 관계를 모두 물리치고 우리 혼자 한마디로 이제 다이다이 떠가지고 우리가 북한이랑 직접 거래를 하겠다, 직접 협상하겠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유엔에 의해서 공동으로 지금 북한에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재안이 전부 다 이게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주파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의 판단은 다르다. 유엔 제재 의결안과 다르다라고 해서 자주파가 우리는 북한과 햇볕 정책을 가겠어. 북한을 저렇게 꽁꽁 이제 주변에서 감싸서 아사시키면은 더 위험해. 저 정권을 안정화시켜서 우리가 달래서 외투를 벗겨서 우리와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이제 따뜻한 햇볕 모드를 만들어야 돼라고 하면서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지원하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이 동맹패가 아닌 자주파의 손을 들었다 해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외교적인 문제가 아닌 통일부와 직접 나서가지고 북한 문제를 이제 핸들하는 것 같다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북한에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북한을 지원한다. 우리가 근데 북한 지원 옛날 했던 건 많죠. 예를 들면 평화자동차라고 있습니다. 1998년인가 그때 평화자동차 우리가 지어졌는데 지금 그게 뭘로 쓰이고 있냐면 결국은 이제 나중에 2010년쯤인가 결국은 철수를 해요. 철수를 했는데 평화자동차가 240mm 이제 방사포 생산하는 공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네들 경제 발전에 쓰라고 도로 닦으면 자동차 필요하지 않느냐. 자동차 생산, 트럭 생산하라고 지어진 공장인데 그게 뭘로 만들었냐. 무기 만드는 공장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어졌던 금강산 관광지라든가 개성공단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 전부 다 몰수해가지고 거기서 무기 생산한다든가 뭐 자기들 뭐 이제 생산한 거 북한의 인민군 군인들한테 납품한 것들 생산한 거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퍼주기만 하고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핵무기만 1년에 뭐 서너 대씩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돼버렸는데 뭘 또 지원을 더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결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북한의 주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 이거밖에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건지 아니면 김정은 정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건지 그걸 먼저 밝혀야 한다. 북한 주민을 위해서라면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는 오케이.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 거기서 반단성 없을 겁니다. 환영을 할 겁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을 위해서 저렇게 도와주는 식으로 뭐 공장을 지어준다든가 또는 북한 인민군의 어떤 식량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또는 무기 같은 것들을 사이드로 도와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간을
판을 벌어주는 거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2024년이죠. 1월에 했던 그 최고위에서 했던 그 발언이 여전히 이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무슨 말을 했느냐. 김일성, 김정일 선대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뭐 폄훼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을 그때 당시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직접 했었어요. 근데 김일성, 김정은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 정권, 우리 남한의 어떤 평화 모델을 위해서 노력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북한 주민들의 어떤 복지라든가 경제 발전이라든가 또는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로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아주 북한 주민들을 감시하고 탄압하고 공개체행하는 이런 것밖에 안 해왔는데 그걸 노력이라고 약간 중립적인 단어를 써가지고 옹호하면서 손들어주는 편들어주는 그런 발언을 했던 것이 역시 정권을 잡고 나니까 그대로 그 말이 행동을 이어주는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거를요 아마 미국에서 굉장히 예의주시할 겁니다. 이렇게 동맹파를 이제 물리치고 자주파를 전면에 내세웠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미군이 굳이 대한민국 정부에 있을 필요가 있나? 미군도 그러면 빼야지 이재명 정권이 말하는 진정한 자주파 되는 거 아니야?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원하는 자주파라면 너네 마음대로 실컷 자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 비켜줄게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관계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 그걸 균열을 깨뜨리는 그런 발언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예. 이재명의 발언 중에는 또다시 크게 논란을 일으키는 발언이 있었죠.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대표적으로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관영 매체죠. 이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딱 조선노동당 산하에 있는 그런 관영 매체입니다. 그런데 이걸 북한 매체에 대해서 국민 접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다 풀자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현재는 그 부분이 제한돼 있습니다. 자, 대북 전단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 가짜뉴스라 하면 수많은 매체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정보보 통신법 관련해서도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하는데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누구나 자유롭게 보자. 이런 이재명의 이 의도 어떤 차원에서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처음에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북한에 대한 이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노리는 게 아마 노벨상을 좀 노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 박선주 의원이 트럼프를 노벨상 추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트럼프만 추천한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도 노벨 평화상을 받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노리면서 이렇게 국민 세금으로 북한에 퍼주기, 북한에 퍼주기 하면 받기만 입을 싹 늘 닦아 왔었죠. 그리고 국민들 이제 예를 들면 관광객을 적용한다거나 또는 이제 서해 공무원에서 이제 서해 공무원이 해상에 떠 있는 것을 보고 조준 사격하고 시체를 또 소각시키는 그 일도 있었었고 연평도 피격, 천안함 피격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북한에다가 계속 화해 모드를 하는 이유는 본인이 어쨌든 간에 대통령 5년 임기 끝나면 성군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림이 있어야지 본인이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이게 국민 여론으로 좀 방어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도 공인받는 뭔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노벨상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모순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이제 국민들 지금 현수막도 지금 국민들이 비판하는 현수막이라든가 비난하는 현수막 못 걸게 하겠다면서 지금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수막 가지고 정부 비판한 거 입틀만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올해 초에 뭐 있었죠? 카톡 검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카톡 검열한다 했죠. 현수막 검열한다고 했죠. 이번에 뭐 하고 있죠? 언론사도 지금 미디어 악법 통해 가지고 언론사도 입틀만 하겠다. 즉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 전부 다 손해배상을 한다든가 소송을 걸어 가지고 형사처벌도 받고 민사적으로도 최대 5배 이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목소리라든가 언론의 목소리를 전부 다 막아버리는 이런 참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신문에 대해서 누구든지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자라고 하는데 북한 노동신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문이 아닙니다. 뭐죠? 노동당에서 자기
당의 선전선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아주 뭐랄까 당 기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전선동의 가장 압축된 형태가 바로 북한의 노동신문인데 이 노동신문에 국민들이 다 접근하게 할 수 있다 한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국민이 정권 비판한 것은 맞게 하고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권을 비판한 것은 열어주자. 이게 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 보기에는 이재명 정권이 굉장히 지금 일관성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은 상은 받고 싶은데 그리고 자기 비판은 받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북한한테는 편들어주고 남한에 대해서는 입을 막게 하는 이런 친 김정은 정권의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북한 관영 매체가 뭐 어떤 걸 보도하겠습니까? 주로는 이제 정권 찬양하는 보도를 많이 하겠죠. 김정은 정권에 찬양하는 보도, 프로파간다. 완전한 선전선동. 아까 이재명이 스스로 뭐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선전 당해 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관영 매체를 오픈하면 그게 바로 선전 당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그래 북한이 선전하는 대로 한번 우리 국민들에게 맡겨봐 열어봐 많이 들으면 북한 정권에 대해서 더 좋아하겠지 그런 선전 당하는 길을 지금 열어주자는 겁니다. 뭐 북한 전문가들한테 제한적으로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전 국민한테 그걸 열어주자. 자, 그 장면을 이거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학술적으로는요 좀 열어준 게 있긴 있어요. 학술적으로는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열어준 게 있죠. 또 관련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렇게 있는데 이게 일반 모든 국민들이 열어진 이유가 그 더 넘어서 목적이 뭘까 생각해 보면요. 제가 보기엔 국가보안법 폐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숨어있는 단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 보면은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거 이걸 못하게 돼 있거든요. 국가보안법에. 그런데 북한 노동신문에 대한 모든 국민이 다 접근이 가능하면 이게 국가보안법 이 유지하는 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그거에 가서 모두 국민에 대해서 처벌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신문에 어차피 국민이 다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라 그러면 국가보안법에 있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국가보안법에 따라서 모두 다 처벌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명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동당 신문을 개방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되면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특정한 부분의 정당성을 굉장히 훼손하려고 하겠죠. 사실은 주적 개념도 이제 사라져 가겠죠.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대북 심리나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 사라지는 다 노림수가 있죠. 자, 그 장면 먼저 살펴봤고요. 자, 전재수 관련된 부분을 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고 하고 계속 경찰은 뻥튀기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강도 조사를 했다는 식으로 나오고 시간도 네. 뭐 한 14시간 뭐 15시간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계속 나옵니다. 근데 조사를 받고 나올 때 기자들이 물었어요. 전재수 의원한테 물었어요. 한학자 총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다른 것에 관해서는 앞서 답변을 하고 본인의 입장을 밝히더니 한학자 총재 만난 적 있습니까? 기자가 물으니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장면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냥 답변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뭐 이 전재수 의원에 관한 경찰의 수사 아까 한학자 총재와 관련된 문제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세요?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들어오니까 답변 안 했잖아요. 이건 사실상 뭐 다 국민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만났다는 사실상 시인에 다름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제 시인을 할까?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아니다. 받은 적 없다라고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얘기했었죠. 근데 하나 총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뭐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면서 그냥 도덕적 뭐 비판이라든가 비난 받는 것 또는 의심받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은 형사적 처벌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학자 총리 만났으니까 그다음 뭘 했느냐라고 계속 이제 의심을 하고 따져 물을 수 있지만 어떤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그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한학자 총재가 안 만났다라고 하면은 사진 찍힌 거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을 아직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내가 거짓말했다는 그런 상황 안 만들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금품에 대해서는 본인이 증거 나올 때까지 일단 버텨보자. 왜냐하면 버텨서 나중에 증거 나오면 그건 어쨌든 뭐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증거가 나오기 전에 일단 잡았다는 게 본인이 손해볼 게 없는 거죠. 증거 나오면은 내가 부인하다도 그 인용될 거고 그러니까 본인은 이래나 저래나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잡았다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금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지만 만난 것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이게 나오더라도 비판이나 비난받는 거 이 정도는 뭐 감수하면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사실상 시인하는 그런 뭔가 모양새를 취해가지고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이제 좀 형태를 취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보도되게 보니까는 전재수 이제 장관이 윤영호 본부장이나 문자하고 통화를 주고받은 게 10여 차례 된다라고 또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신 기록이 확인된 거예요. 근데 윤영호 본부장하고 연락을 본인이 처음에 윤영호 본부장 잘 모른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다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거 이게 한두 번은 있을 수 있겠죠. 모르는 사람 상태에서 통화를 한다 그래도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10여 차례 이상 통화를 했다. 이거는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를 갖고 대화를 주고받았을 것이다. 그럼 그 주제가 뭐였느냐? 뭐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느냐? 아니면 오거돈 시장이었느냐? 아니면은 한일 해저터널 관련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주고받느냐? 아니면 하나타 총재를 만나는 그런 일정 관련된 걸로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았겠느냐라는 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통화 기록 이제 나왔다는 거, 문자 수발신 기록이 10여 차례 이상 나왔다는 거, 이건 스모킹 건으로서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지닌다 나타내고요. 또 오늘 나왔던 게 또 있습니다. 이건 동아일보 조선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전재수 장관 책 있지 않습니까? 500건 사줬다는 단체가 왜 통일교의 산하 단체들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효정문화원이요. 효정문화원. 네. 근데 거기 대표가 바로 윤영호랍니다. 네. 그러니까 윤영호 본부장이 본인이 직접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런 10여 차례 문자 속에는 상당히 대가성이 오고 갔을 수 있겠다. 내가 이 장관님, 그때 의원이겠죠. 의원님 책 몇 권 필요합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사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 500건이면 좋겠다. 뭐 그 정도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윤영호 본부장이 직접 결정해서 책 사는 것까지 직접 개입했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전재수 의원과 윤영호 본부장이 그냥 뭐 밖에서 보는 직함을 두고 얼굴만 아는 그런 애매한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을 했던 관계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들이 계속 오늘도 이어져서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정황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이제 주말을 거쳐가면서 여러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두 가지를 섞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가 지난주에 펜앤에서 의뢰해서 여론조사 공정이 했던 여론조사 내용에 보면 통일교 관련 특검, 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이라고 저희는 이름을 달았는데 그 찬반을 물었어요. 통일교 게이트 특검이 필요하느냐. 그래서 찬성이 69.1%, 70% 정도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데가 21.6이었는데 한국갤럽의 조사도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공개가 됐죠. 특검 관련된 통일교 관련 의혹 관련 수사 특검 찬반을 똑같이 물어봤어요. 갤럽은 62% 찬성, 반대가 도입할 필요 없다. 반대가 한 21%. 어쨌든 이 특검 관련해서는 굉장히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지금 높은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지난 주말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원내대표들이 모였고 실무자들까지 해서 수사 특검의 어떤 주체 문제나 수사 범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특검이 공조가 현실이 됐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세요? 저는 민주당이 받기 어렵 거다. 왜냐하면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는 민주당이 처음에는 정청래 당대표가 절대 못 받는다. 예. 뭐 절대 이건 뭐 거론할 뭐 가치조차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약간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좀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은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오지 않는 한 지금 당장 특검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 이게 뭐냐? 바로 이제 펜앤마이크의 여론조사, 갤럽의 여론조사 보고 이게 본인들이 이거를 안 받게 되면은 당 지지율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까지 떨어뜨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 연결되느냐? 내년 6월에 있는 지방선거까지도 이 만약에 분위기가 이 추세가 이어질까 싶어서 그거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좀 분위기를 바꾸는 게 아니겠는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지율 떨어지는 것을 막자라는 이런 모드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 저기서 이제 자료에 그 그래프는 안 나왔었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40대가요. 40대는 사실 민주당의 이제 그 사실 핵심 지지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40대에서 통일교 특검 찬성 을 하는 비율이요 무려 갤럽 조사에서 72%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는 주요 핵심 지지층조차 돌아섰다.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통일교 게이트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냥 넘어갈 게 아니다라고 나온 거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에서 굉장히 뼈아프게 느끼고 있고 이것 때문에 핵심적으로 분위기를 바꾼 이유가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번에 그 장동혁 대표하고 이준석 이제 개혁신당이 서로 합의한 통일교 특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국민의힘 쪽에서 특검을 추천한다. 그리고 개혁신당 쪽에서 특검을 추천한다. 이게 두 개가 서로 굉장히 좀 갈등이 있었어요. 서로 양보를 안 하는 모드였는데 전부 다 둘 다 양보했습니다. 둘 다 양보해서 아예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에 맡기자라고 완전히 제3자한테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민주당 측에서는 실제 논의를 하게 되면 거절할 수 없는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카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경제적으로 물가, 부동산, 청년 실업, 환율 이런 문제가 아주 경제 위기 상황이 아주 복합적 위기가 증폭되고 있죠.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이 큰 여파를 미쳐 왔는데 거기다 이제 내란 재판부 파동 그 이어서 지금 통일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일교 특검 문제가 여권층 내부에도 지지층 내에서도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경고한 것 같지만 굉장히 취약점들이 많아지고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 특검이 또 하나의 그 중요한 부분을 파고들고 있고 그게 구멍이 지금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뚫어지면 이제 그걸 막으려고 하겠지만 걷잡을 수 없는 것으로 확대될 수가 있죠. 댐도 작은 구멍 하나로부터 시작된다. 그 장면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2부 이준호 대변인 모시고 정치 현안들을 좀 아주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준호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